예, 오늘은 스키마 독서 중급 강좌 1강입니다. 1강은 학교란 주제로 얘기할 것이고, 참고 도서는 교실에 고백하고 바보 만들기 테일러 개떡 거로 정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강의하고 10분 쉬고 다시 또 2차례 할 예정입니다. 여기 그 학교 그러면 보통 이제 어디에다 다 있어가지고 약간 보편적이라 그럴까? 그렇죠. 보편적이라 그러면서 그게 어느 순간에 바람직한 형태처럼 넘어갔어요. 실제로 학교가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죠. 그 우리나라만 해도 근대 초기에 그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학교를 거치는 건 거의 필수적이었고, 지금도 후진국이나 못 산 사람들은 학교를 통해서 뭔가 잘 살게 되거나 좋아지거나 성장하거나 뭐 이런 형태, 대표적인 게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조직에 비해서도 학교 이미지가 좋아요. 근데 그리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틀의 비판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강한데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 약해요. 그래서 학교가 관료제로서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좀 간과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학교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현대 문명이나 현대 사회에서 큰 축 중에 하나인 관료제 부분으로서 학교는 상당히 안 좋은 형태에 속합니다. 저는 학교를 군대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군대는 우리가 안 좋다고 그러죠. 그렇죠? 군대에 비해서 학교는 더 안 좋은 조건이에요. 이를테면 같은 학년들, 그렇죠? 같은 나이대 애들을 모으는 건 군대보다 더 심해요. 군대는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그리고 군대가 약간의 계층 차이도 납니다. 근데 학교는 계층 차이가 상당히 적게 나는 형태예요. 비슷한 아이들이 모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권력자 밑에 다 똑같이 다 밑에 있어요. 근데 군대는 당연히 계층 구조가 쭉 서열화되어 있긴 해도 맨 신병에서 약간 고창까지 이렇게 그 내부에서 도는 구조는 있어요. 학교는 반장 등이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약해요. 그래서 상당히 나쁘게 보면 그 1인 독재 같은 거, 그치? 교사가 한 교실 내에서 하나의 왕국일 정도의 구조입니다. 물론 학교 선생도 그 관료적으로 대표되는 교장부터 거의 뭐 일방적일 정도죠. 군대도 뭐 그 정도라 비슷하긴 하겠지만 하여튼 아이들이 봤을 때 너무 똑같은 아이들이 경쟁하는 거. 군대는 굳이 경쟁까지는 심하게 안 하죠. 근데 경쟁하는 구조여서 그러니까 조직으로 보면 학교는 상당히 안 좋은 틀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저 틀이라면 학년이 섞일 수 있죠. 나이가 섞일 수가 있고 계층이 다양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내부에서 훨씬 더 권한을 위임하거나 권력을 내려줘가지고 내부에서 자치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거는 학교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테일러 게터가 그런 걸 상당히 비판하는 거예요. 학교는 지금 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거꾸로 학교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학교가 원래 시도했던, 원래 의도했던 바. 우리는 외국에서 그 학교제도, 근대식 학교제도를 그냥 수입했기 때문에 학교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큰 논의가 없고 숨겨진 과정이 없는데, 테일러 게터 보면 학교가 프러시아의 그 어떤 우월함을 받기 위해서 받아온 거라든가 아니면 그 학교를 확대시키면서 그 당시에 대기업인 록펠러라든가 카네기들이 정부보다 돈을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거를 꾸렸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도 학교가 그 실제로 뉴욕시만 해도 1달러를 줬을 때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4분의 1밖에 안 난다든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거기 이제 배경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의 논의나 사실이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좋게만 얘기하고 그것의 근본적인 부분은 없어요. 최근의 비판은 이런 쪽이죠. 학교가 예전에는 그래도 계층 이동을 시키면서 사회가 평등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학교의 가장 큰 장점으로 들어갔는데 최근에 중상층으로 대비되는 그 20% 중상층으로 대비되는 사람들이 학교를 매개로 해서 자신의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자식한테 넘기는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교육을 활용하면서 교육에 더 이제 큰 비판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학교예요. 교육보다 학교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조국 사태로 얘기됐지만 인턴 제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심한 형태죠. 그 세습화 시키는 거. 근데 인턴 직전에 명문대 다니는 거, 그렇죠? 명문대, 그다음에 사립학교 다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명문고라고 하는 더 성적이 우수하거나 부유한 애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장학금 등등 무슨 프로그램 등등의 이유로 가난하거나 성적이 낮은 실력이 낮은 아이들보다 더 많이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고 유럽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 북구 유럽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데 우리는 잘하는 아이들한테 이러저러한 그 이유로 그쵸? 뭔가 활동을 벌이고 뭐 하니까 그래서 더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통계가 좀 약한데 미국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집안에서의 계층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예전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학교는 별 영향 없고 집안의 탓이다 그런 얘기인데 북구 유럽이나 이쪽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그게 학교가 그걸 보완해 주기 때문에 어렵거나 그런 애들한테는 국가 차원에서 보완해 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줄어든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학교가 다른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가 그래도 큰 틀에서 미국을 보고 우리도 미국의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학교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교를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하고 그거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는 상당히 달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다닌다고 했을 때는 기본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를 우선순위를 집에서 요구보다 부차적으로 뒤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가 바람직하다거나 하면 그리고 특히 테일러 게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가 못하는 것 아니면 부모가 하면 안 되는 거를 국가가 학교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학교의 과제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숙제예요. 숙제 먼저 했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학교를 우선시해서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숙제는 상당히 부차적인 거예요. 숙제는 여기 게터가 얘기한 것이 학교의 통제를 집안까지 들어와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뭔가 하지 못하게끔 그 조그만 시간마저 잡아먹는 형태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숙제는 나 안 보이는 데서 하라 그럴 정도로 나는 집안 내에서는 내가 요구하는 거가 1순위야. 학교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숙제는 쉬는 시간에 하든지 심지어는 몸으로 때우든지라고 할 정도로 시켰어요. 아이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왜냐면 학교보단 집이 더 중요하니까 적어도 학교에 가면 할 수 없지만 집에 왔을 때 집에서 학교 숙제가 있어요라는 건 전혀 안 된다. 내가 요구한 걸 먼저 한 다음에 네가 숙제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건 선생하고 요구니까. 이 정도로 강하게 한 거는 학교를 부차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나 보면 별로 없어요. 숙제가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학부모들이 학교를 더 우선시하는 게 많구나. 이게 상당히 주입되고 가정보다 아이 교육에서 가정보다 적어도 양육이 아니라 교육이란 차원에서 자꾸 학교가 더 바람직하다 보는데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도. 이를테면 학교도 모든 걸 평균화시키잖아요. 그렇죠?
평균을 가르치는 거야. 영어, 수학, 국어를 비슷하게 해야 되고 수학도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결코 그렇게 안 올라가죠. 어느 과목이 먼저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수학 내에서도 대수하고 기하가 다를 정도로 뭘 잘하고 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는 그런 거 용납 안 하죠. 그렇게 차이가 나면 당연히 평균 점수가 떨어지거나 뭔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특성상 당연히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학교 기준처럼 못한 거를 채워주려고 꽤나 애를 써요. 근데 저는 초기일수록 잘한 거를 더 잘하게 해서 자신감도 얻고 위도 올린 다음에 못한 건 슬슬 따라가는 게 낫지, 못한 거를 어릴 때부터 하게 되면 하기 싫은 거 힘들어 하니까 더 빠지고 이런 성격이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또는 학교식의 교육 방식을 부모들이 대체로 따라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국가가 워낙 강하게 학교가 바람직하고 부모들이 애들 가르치는 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리고 상당수 심리 그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심리자들이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애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좀 움츠러들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배경은 학교일 것이다. 학교가 또래들을 경쟁시키는 구조,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뭐 이런 공부를 거의 주입식으로 수동적으로 하게끔 하는 구조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학교에서는 저항을 못하니까 집에 와서 부모한테 난리를 피는 거지 결코 가정의 문제는 아닐까, 오히려 학교 문제가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 철저하게 가정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가정이 우선이고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커요, 애한테. 근데 그러면 숙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숙제는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랬을 때 문제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힘들었을지 몰라도 어떻게든지 해요. 그래서 저 쉽게 얘기해요. 숙제는 이를테면 한 반에 30명이라면 숙제가 가장 적절한, 굳이 따진다면, 등수로 따진다면 5등에서 10등 정도일 거라고 봐요. 그 정도의 초점을 두고 조금 넓히는 거거든요. 그 잘한 애 못한 날 다 골고루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애가 그 정도 넘었으면 숙제하는 거는 괜히 시간 낭비지 전혀 자기 실력에 도움이 안 돼요. 숙제도 알아서 해라. 친구 걸 베끼든지 알아서 하고 네가 지금 실력을 쌓는 너한테 도움되는 걸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학교 숙제가 도움되는 과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숙제를 시키는 거는 역시 통제일 것이다. 숙제가 없으면 부모가 애한테 뭔가를 시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 방식이 들어가는 건데 숙제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모는 애한테 시키기보다 학교 숙제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부모가 뭔가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물론 사교육까지도 포함해가지고 테일러 계통은 옛날이라 그런지 사교육은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요즘은 미국도 이제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미국도 아까 말한 대로 교육이 상층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중상층이 부모의 지위를 세습시키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과외 같은 걸 많이 해요. 얘들은 이제 영수 같은 거의 과외가 아니라 이제 사회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 맞춤형으로 하는 것도 걔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만큼 심하지 않도록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교육도 학교 교육의 연장처럼 들어갔으니까 기준 자체가 일단 그 학교가 이제 일각이고 학교인데 큰 틀이 일이 이제 그 구조나 제도로서의 학교예요. 구조나 제도로서 학교고 두 번째가 이제 배움이나 가르침이에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약간 질문 내지는 뭐 책을 읽은 거 조금 얘기를 하고 합시다. 책 이거 처음 보신 분은 상당히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그런 거 조금 얘기해 보실래? 어떤 것 같아요? 힘들었다고요? 아, 불편했다고?
현재 도시 하는 것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가 성취되는 게 많아가지고 좀 읽으면서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그거는 차차 설명을 듣기로 하고 또 여기서 미국 그 개척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역 이기주의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떤 지역 색깔의 그 외부를 개척하고 그 지역 중심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단점도 있지만 그것의 장점을 학교랑 대비해서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설명이 듣고 싶었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배제하고 지역의 이기주의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현재랑 어떻게 게토가 얘기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보는데 어떤 특정 사례를 본다면 그게 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사람 얘기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양성이라는 것이 각각 어떤 특징이나 자기네만의 고유한 걸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원치 않은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다면 문제지만 그 지역마다 어떤 자기네 색깔의 문화 내지는 가치를 갖고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는 형태인데 우리가 생각한 지금 다양성이나 소통 부분에서 상당수는 조금 다른 얘기로 제 얘기부터 하면 저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나 국가는 말로만 다양성이 실은 다양성이라기보다 획일성이 더 가까워요. 지금 약간의 지금 논란이 되는 성적인 측면, 성적 소수자 이래가지고 받아들이면서 하긴 하지만 그거 외에 상당수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획일화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거 이제 계급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문화 측면에서 하층 문화가 거의 다 무너진 상태고 지금은 중산층도 중상이 아니라 그냥 중간층 문화도 지금 거의 무너지고 중상층 문화를 따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인데 그런 획일적인 거에 가장 큰 원인이 학교하고 이제 텔레비전 들었잖아요. 영상 매체하고 텔레비전인데 그러니까 텔레비전 이제 제가 말하면 자본의 논리고 학교라면 이게 국가 내지는 그 관료제의 논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리고 그것들이 상당히 추상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성격, 구체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인 지역에서, 한 장소, 한 지역에서 하나의 구체성을 갖는 거,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때 부정적인 측면은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족도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물어본 수점이 뭐죠? 그 미국의 분리주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있는데 홈스쿨링을 이제 지역 공동체를 언급하면서 한 게 어느 면에서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잘못 이거를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마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분리주의 부분에서 옹호하는 자기들의 뭔가 그런 게 옳은 것처럼 이걸 근거 삼을 수 있는 듯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는 건 위험할 텐데 그 이제 홈스쿨링 같은 걸 추구하는 어떤 지역 공동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텐데 이제 악용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홈스쿨링 자체를 중심으로 한 사실 책도 아니고 그거에 세밀하게 뭐 이렇게 따지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쪽 그 질문 소리 들려요? 네, 들려요. 아 들려요? 다행이네. 이게 좀 어렵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초점은 다른데 근데 홈스쿨링 얘기를 해보면 홈스쿨링 자체가 전 좋다 나쁘다 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로 인한 교육 하나가 너무나 획일화된 형태여서
그거의 다른 모습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게 더 많다. 기본적으로 큰 틀이 아닌 소수 내지는 밀려 있는 거, 다수가 아닌 소수 내지는 밀려 있는 거는 어느 하나의 작은 문제를 주로 크게 보고서 그거를 풀어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 잡거나 하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그건 어느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수 의견들은 어느 한두 개의 그 주류 문화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말이 되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뭔가 문제가 많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면 이제 다수 논리를 가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수 논리나 다수 의견은 그래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논란들, 많은 예외 경우들을 흡수해가지고 하나의 설명 체계를 갖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소수 의견이나 소수는 어느 특정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외에 나머지는 상당히 불확실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한 또는 부작용이 많은 그런 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홈스쿨링도 지금 그런 건데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여전히 홈스쿨링을 하나의 학교 교육과 대등하게 비교하기보다는 학교 교육에서 부정적인 측면 홈스쿨링이 얼마큼 잘 살리고 있냐 쪽만 보고 나머지는 논리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큰 틀은 학교라는 틀 내에서의 홈스쿨링이에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이 못하는 거에 상당수는 학교 교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스쿨링 자체의 논리에서 설명하지 못하거나 홈스쿨링으로 애를 키운다고 했을 때 못하는 거 상당수는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학교 교육에 문제되는 거 그거만 하는 거라서 그 홈스쿨링 그거 자체만 보고서 이런 게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하고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다. 왜냐면 그거는 어느 한두 측면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홈스쿨링보다는 지금 대안학교가 문제인데 전 대안학교 얘기할 때 혁신학교 얘기를 많이 해요. 혁신학교가 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혁신학교는 바람직하지만 혁신학교 때문에 대안학교가 죽었거든요. 대학가 확 죽었어. 대안학교가 나름대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 쭉 축적해야 하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혁신학교가 확 흡수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가 그런 거 많이 해요. 그 지방자치 되면서 지역 단위에서 시민단체들이 뭔가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쫙 띄워서 괜찮다 그러면 그걸 국가가 싹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돈이랑 인력이 있으니까 더 크게 벌려버려. 그러면 확 죽어요. 구로 쪽에 얘기 들어보면 도서관 활동을 해가지고 막 키웠는데 서점 통해서 막 키웠어. 그러니까 이제 서점에서 어린이 책 서점에서 막 활동하니까 그거죠. 막 커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도 만들자. 그래서 그러다가 그게 그 구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만들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딱 그쪽 논리로 갔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결국 어떤 전문가를 책임자를 앉히면서 그걸로 확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걸 이렇게 뽑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쪽 세력은 확 죽는 거예요. 왜냐면 시민들이 다 글로 가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상당히 혁신학교의 가장 큰 거는 그 부분이다. 나는 뭐 일반 학교에서 힘든 애들 받아서 상당히 좋고 많이 퍼진 건 좋은데 우리 한 10년, 20년의 큰 나름대로 성과를